안녕하십니까. SC제인의 웰스케어 웹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 미 대선 이후 2021년을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SC제인의 투자전략상품부 박순현 부장입니다. 오늘 그 투자 전략을 맡고 계신 홍동희 팀장님과 함께 미 대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진 이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어떠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짰을 경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좀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예. 예, 괜찮은 거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죠. 아직 뭐 대통령은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소송을 걸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깔끔하게 끝났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가 끝났고요. 이제 사람들은 바이든 플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지금 시장에 맞춰서 지금 뭐 자산 가격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까지 나온 결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선거 관련해서 이번만큼 뭐 관심이 높았던 선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일단 결과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대선 이제 개표 초기 국면만 하더라도 막 트럼프 대통령이 뭐 승리 그렇죠. 선언도 예. 하고 뭐 굉장히 혼전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혼전 예. 양상이었는데 예. 일단 이후에 뭐 우편 투표가 개표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러스트 벨트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 승부가 좀 기울어진 모습이고요. 예. 일단은 지금 승리 선언도 했고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복 그 입장을 고수를 하고 뭐 소송까지 이제 끌고 가려는 모습이지만 지금 현재 격차를 뒤집기는 어렵다라는 게 일단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의회 선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좀 더 유력해진 상황이고요. 예. 상원의 경우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게 어떤 일단 거죠? 조지아주의 두 석이 아직 공석인데 예. 그게 이제 결선 투표로 가기로 예정이 됐고 예. 그리고 1월 5일날 그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확정이 안 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불복에 대해서 공화당이 약간 지지하는 부분은 조지아주의 상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있다. 뭐 이런 예.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참 우리나라 정치처럼 참 깔끔하진 않네요. 그렇죠. 모든 게. 뭐 약간 깔끔하지 그런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볼 부분이 예. 아직은 좀 남아 있지만 일단 선거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고 시장은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은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예, 실물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일단 바이든 당선을 가정하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그동안 사실 올해 최대의 불확실성 요인이 사실 대선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예. 많은 기관들이 좀 자금을 집행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제 집권 1년 차 때 성과를 지금 여기 차트에서는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대체로 10번 중 8번이 플러스 성과였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 1980년 이후의 차트인데 예. 81년은 기준금리가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가파르게 예. 올라가면서 그렇죠. 악영향을 예. 미쳤고 예. 2001년은 뭐 9.11 테러 같은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그 외에는 대부분 1년 차에는 정책이 나올 거야. 약간 그런 기대들을 좀 시장이 많이 반영했던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뭔가 다 할 거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실제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은 바뀌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건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진짜 궁금한 건 그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드노믹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향후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지 뭐 여러 해석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투자자들은 당연히 뭐 정책에서 변하는 게 뭘지, 그 변하지 않는 게 뭘지를 살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살펴보는 거는 변하지 않는 부분. 예. 뭐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일단 앞으로도 양호한 이 유동성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환경이 양호하다라는 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돈을 거죠. 회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 그런 아니다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런 부분에서 물가 압력이 낮다라는 부분 여기 왼쪽의 차트인데요. 예. 지금 계속해서 연준의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물가가 결국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올해 팬데믹으로 오면서 재정이 확 적자로 갔습니다. 더 네. 큰 폭으로 재정 지출이 일어난 그렇죠. 상황에서 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자 부담을 더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 공조 차원에서도 이제 통화 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게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오른쪽의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실제 이제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예. 지금 뭐 2021년까지는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제로로 가져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네. 2022년, 2023년도 예. 다수가 일단 제로금리 유지하는 쪽으로 좀 동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이제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점도표는 이제 연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6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맞죠? 통화정책위 회의를 할 때 너는 금리가 몇 퍼센트 했으면 좋겠니? 라고 연준 위원들 17명들한테 물어보는데 그거를 집계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 2021년까지는 0에서 0.25%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게 되면 당연히 돈의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은행들이나 아니면 뭐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나 돈을 빌리기 편한 환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유동성이 좀 많아지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부분은 결국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똑같은 일이고 그럼 바뀌는 부분은 뭔가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바뀌는 부분은 일단 재정 정책 쪽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일단 전통적으로 큰 정부를 좀 지향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정부 개입에 의해서 좀 분배를 좀 지향하고 분배가 많이 되진 않잖아요. 네. 그래도 좀 불평등의 완화라든지 그런 거에 네. 초점을 많이 두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올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대응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재정이 풀렸고요. 일단 이런 기조 자체는 바이든 시대에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공약 중에 2조 달러를 풀어서 친환경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겠어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으로서 결국엔 성장의 기틀을 좀 마련하고 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조 달러라는 돈이 사실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을 계산하면 지금 환율이 뭐 2,200조 원인데 사실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1,600조 원에서 1,800조 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만큼의 돈을 지금 한 번에 쏟아 부어서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 바이든 정부의 좀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정책에서 대외 정책 쪽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이 대외 정책에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생겼던 부분이 그게 드라마틱하다고 표현하기 그러고 그냥 맨날 바뀌는 거죠. 맨날 굉장히 바뀌는 예측하기 정책.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뭐 바이든 후보 역시 계속 강조하는 게 중국에 대해 견제는 지속하겠다라는 말을 밝혔지만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무역과 관련된 관세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무역 관세는 오히려 미국에 좀 피해를 많이 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들은 오히려 중국의 힘을 키워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고율의 관세 부과 쪽을 조금 되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기존의 여러 차례를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교역과 관련돼서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마찰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 관점에서는 아시아 쪽에서 그런 아무래도 중국이 아시아에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한국 뭐 다 수출 의존도도 높고 기존의 마찰에 의한 피해도 제일 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이든 당선 소식과 함께 사실 가장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위안화 강세, 원화 그렇죠.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확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올렸는데 이제 관세를 올린 게 결국 중국에 나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월마트의 물건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관세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관세를 낮추지도 않았지만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는 것만으로 지금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야. 그다음에 수출 한국과 같은 그런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제가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위안화라든지 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좀 나타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코로나가 또 난립니다. 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100명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아까 저희랑 점심 먹을 때 네. 좀 숫자가 또 걱정했잖아요. 늘어났죠. 또 저녁에 네. 술 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 좀 걱정이 네. 좀 되는데 네. 네. 아무튼 지금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는 거의 뭐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영국도 지금 사망자 수가 5만 명 네. 맞죠? 예, 이렇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경제를 다시 망가뜨릴 수 있냐 3월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진국 특히 뭐 미국, 유럽 쪽에서는 사실 숫자가 엄청나게 속도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증가 확산되는 네. 속도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뭐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하고 다녀서 그래요. 네, 뭐 그런 게 마스크를 해야 있죠. 되는데. 아무래도 네. 조심해야 네. 되는데 네.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일단 신규 확진자 수 매일 일간 숫자가 사상 최대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입원 환자 수 미국의 경우는 또 정점 4월 정점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네. 의료계의 그런 부담도 가중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경제 측면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백신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번 겨울에 그게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못 써요? 그렇죠. 아, 일단 우리가 이거 한두 달 만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쓰는 줄 일단은 알았어요, 저.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네. 이동을 제한하고 좀 약간 그런 형식으로 봉쇄에 가까운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프랑스에서 이제 전국 단위의 봉쇄 조치를 내렸고, 예. 그다음에 뭐 독일, 영국 같은 데들도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봉쇄 조치를 나오고 있고, 어제도 미국에서 뉴욕주가 다시 위험하죠. 또 예. 식당, 뭐 술집, 야간 영업을 제한한다. 제가 뉴욕 꼭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또 계속 제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3분기까지는 3월 이후에 사실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양호했는데 4분기에는 사실 좀 모멘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백신 개발 소식이 있었잖아요. 파이자가 백신을 네.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막 난리 났습니다. 맞습니다. 유럽 증시 하루에 막 6%씩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백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백신이 예. 내년도 봤을 때 경제 전망 그리고 경제 회복 속도를 굉장히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이자 그리고 뭐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이 유효성이 90%가 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 평가했을 때는 뭐 60, 70%만 돼도 괜찮겠다라는 그렇죠. 얘기 네, 했는데 그런 기대감을 좀 크게 뛰어넘으면서 네. 희망을 많이 좀 투영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밖에 뭐 이 지금 화이자 외에도 뭐 모더나도 이번 달에 발표가 예정돼 네.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예. 추가적으로 지금 임상 3상에 있는 그런 주요 업체들이 계속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이 좀 걱정되는 거는 안정성이 일단 예. 담보가 돼야지 우리가 여기 몸에 직접 예. 맞잖아요. 저는 일단 안 맞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남들 다 맞고 나면 한번 생각해 맞아요. 보고요. 그래서 이 신뢰성이 좀 일단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백신에 대한 부분은 디테일한 정보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향후 몇 주 동안 계속 안정성과 관련해서 화이자도 보완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만약에 이제 잘 개발이 되면은 내년도에 이런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최근 며칠 사이의 이 시장 움직임에서 굉장히 자금 로테이션도 심화시키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이제 것 같아요. 코로나의 확산세가 너무 지금 빠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 그러니까 FDA에서도 좀 긴급 승인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백신의 뭐 유효성 그러니까 결국 10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지금 9사람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시 좀 정상적으로 좀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이 좀 빨리 반영되는 거죠. 금융시장이 훨씬 더 빨리 반영되니까 네. 갑자기 뭐 항공주가 뭐 하루에 뭐 16%씩 오르고 크루즈, 예, 카니발 같은 회사들은 하루에 뭐 40% 오르더라고요. 네. 예, 그런 정도로 지금 너무나 원하는 거죠. 이제 좀 이제 밖에도 나가고 싶고 해외여행 가고 싶잖아요. 예, 저도 저희 아버님 올해 크루즈 태워드리기로 했는데 예, 안타깝게 좀 이게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시장이 좀 더 빨리 이제 네. 반영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일단 백신이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번 겨울에는 뭐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도 뭐 예. 지금 우리가 상용화되는 시점은 빨라 2분기, 한 3분기 많이 거론되고 연말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럼 우리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예. 경제적으로 그게 돈이죠. 바로 네. 부양책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에게 보편화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여기 예.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과 소비 지표거든요. 이제 3월에 급격하게 악화가 됐다가 그렇죠. 그 이후로는 좀 개선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 실업률 같은 경우 보시면 6% 이제 후반대인데 예. 우리가 완전 고용을 누렸던 지난 3월 전 예. 시점에 3%대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상화까지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양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중요한 팩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저희가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볼 때 소비 데이터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이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경제를 버티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소비니까 미국이 소비를 해야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아이폰도 사고 아이폰을 사야 우리나라 칩인 삼성전자 반도체도 팔리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재정 정책 얘기 말씀하셨는데 결국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돈을 쏴주는 거잖아요. 우리 재난지원금처럼. 예, 그렇게 해서 소비를 계속 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경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가 더 좋아지나요? 예, 저희는 일단 2021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회복 속도 자체가 그렇죠. 좀 둔화될 예. 수 있을 그런 요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겼고 아직까지 정치적인 부분도 매듭이 안 돼서 정책이 좀 추진력이 받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분명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 시점까지 봤을 때는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 부양책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회복 방향성을 유지시킬 거다라는 거고요. 이 차트는 IMF에서 발표하는 이제 10월에 발표했던 그 수정 경제 전망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큰 폭으로 둔화되는 거는 뭐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년에는 대부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경제 전망 보고서의 제목이 뭐 길고 어려운 오르막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망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그리고 통화 완화가 필수적으로 이제 지원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IMF가 좀 강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내년도 이후에 이제 회복 기대감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위험 자산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중심을 두고 이렇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내년에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이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 각국의 모든 정부가 지금 재정을 쓰고 있다. 결국 재정 지출을 늘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환경을 계속 만들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가다가 백신이 개발되면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매우 우려는 있지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릴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투자를 해야 제가 지금까지 전망에 대해서 뭐 여러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좀 최근에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 뭐 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투자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런 식의 그런 부분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레포트를 찾아봤는데 네. 그 메릴 린치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월 발간하는 레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는 레포트인데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의 큰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들한테 매월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너는 어떠한 주식을 사고 있는지 너는 현금의 비중을 얼마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매월 물어보는데 10월달 레포트를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하나 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그래프인데 저 파란색 그래프가 어떤 뜻이냐면 네. 경기 사이클의 회복이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저 주황색 그래프가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네. 보시면 20년 초반 그러니까 3월에만 하더라도 모든 매니저들이 경기 침체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재정을 쓰고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대선이 이제 가까운 시점이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네.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 내가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주식을 사는데 쓰고 채권을 사는데 쓰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그래프가 뭐냐면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펀드 매니저들은 기업들의 부채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그래프가 내려갈수록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좀 건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매니저들은 투자를 할 때 그냥 우리처럼 우리는 아니죠. 그냥 일반 투자자 느낌으로 투자하지 않거든요. 예, 분석을 합니다.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지라고 보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점점 더 부채를 줄이고 건전해짐으로 인해서 채권에 대해서 채권의 그런 부도율이 떨어지게 되고 부도율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경기가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채팅창에 뭐 미국 글로벌 하이드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좀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라고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 드리면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랑 생각이 비슷하네요. 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만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했더니 그러면 방송 안 하려고 했어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안도가 되는데 일단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매니저들의 생각을 알아봤는데 그럼 어디다 좀 초점을 맞추고 기회가 있을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희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소비 관점, 그 다음에 아까 아시아가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 아시아가 정말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이 이제 채권 중에서 신용위험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비 지표인데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전체 금액입니다. 이게 삐뚤빼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연말에 돈을 많이 씁니다.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 중국 같은 관군절 때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이 있긴 한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를 보게 되면 유난히 많이 빠졌습니다. 바로 저기다 코로나 때고요.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예,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니까 당연히 일도 못 나가고 일 못 나가면 월급을 못 받고 월급을 못 받으면 돈을 못 쓰고 돈을 못 쓰면 자꾸 위축되고 사람이 암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굳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게 되면 당연히 글로벌 소비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회복될 때 좋아지는 종목이 뭔지 아니면 좋아지는 섹터가 뭔지를 봤을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크루즈 탈 수 있느냐.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비행기 타실 거예요? 바로? 배발 보고 타겠죠. 바로 비행기 타기 힘듭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밥 먹는 건 할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소비가 돌아오더라도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회복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팀장님 말씀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네. 결국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결국 흔히 얘기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을 쓰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중국 수출이 늘어날 때인데 이때 수혜볼 수 있는 지역이 당연히 한국의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민감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시아 시장을 되게 좋게 보는데 아시아 시장이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보다는 네. 일단 동아시아죠. 가장 좀 기술이 좀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수출 의존도가 수출을 잘하는 네. 물건 잘 만드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대만의 TSMC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국가들이 한국, 중국, 대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저 그래프를 보시면 신규 주문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네. 미국이든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문이 나게 되면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나중에 매출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요. 네. 마지막은 기업의 부채입니다.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신용 위험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좀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현재 금리 수준 지금 미국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금리 수준 한 6%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 예금 금리 얼마인 줄 아시죠? 그럼요. 1%도 안 되는 예, 거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와서 예금이 많으세요? 예? 좀 슬퍼가지고. 예, 예금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역사상 거의 최저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렇게 회사채 시장에 가면 6% 이상의 금리를 추구할 수 있는 채권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로벌 소비재 부분의 전망도 좀 말씀해달라고 지금 질문이 왔는데 아까 다시 이야기 좀 돌아가게 되면 소비재 주 중에서도 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보면 나이키입니다. 네. 네, 나이키 아세요? 그럼 좋아하죠, 저. 나이키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예. 하나 정도 있습니다. 예, 나이키가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나이키를 신으면 마이클 조던이 된 것 같고 하늘은 날 것 같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브랜드 파워가 센 기업들은 지금 같은 시대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세상에서도 쉽게 자기네 물건을 PR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나이키 실적 발표를 봤더니 어닝 보고서를 봤더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파니까 재고가 엄청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먼저 생산을 하기 전에 재고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 재고를 줄이는 비용이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홈페이지에 할인하면 다 사갑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키 같은 제품들이 쉽게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발 브랜드인데 언더아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네. 거의 3대 브랜드인데 언더아머라는 브랜드하고 나이키 브랜드 나이키의 주가 추이를 보고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비재 부분 안에서도 똑같은 소비재가 다 좋은 게 아니라 1등 기업들, 브랜드 파워가 가장 센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M&A가 엄청 많잖아요. 네. 미국에서. 결국 힘든 기업들을 현금이 여유가 많은 기업들이 인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승자 독식의 구조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저도 뭐 나이키 너무 좋아하고 최근에 샤넬 뭐 이런 데도 줄 엄청 예, 쏘고 그 진짜 샤넬은- 차별화가 엄청나구나. 샤넬은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진짜 2시간 기다리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비자 안에서도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쪽으로가 좀 더 좋은 견고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크루즈 관련 주식이라든지 여행 관련 주식이 반짝반짝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백신 아까 본인들이 여행 가고 싶은 그 순간에 사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좀 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뭐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기회를 찾자라고 한 게 소비, 예. 아시아, 예. 그리고 마지막 신용이형 관련해서 예.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투자 상품 뭐 해야 되는지라고 시작했는데 솔루션을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예. 상품을 좀 찍어주셔야 되는데 예. 너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좀 구체적으로 상품 막 찍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포트폴리오로 요렇게 딱 세 가지 정도? 제 얘기 좀 잠깐만 들어요. 포트폴리오 관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그 부분을 좀 정리 예.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이 될수록 좋은데, 저희가 좀 가장 좀 이제 단순화해서 포트폴리오 만들면 어쩌면 좋을까라고 저희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SG제일은행의 추천 펀드인 FST 펀드 세 가지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봤는데요. 주식형 두 가지, 그다음에 채권형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형 두 가지는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라는 펀드고요. 그다음에 피델리티 아시아 주식이라는 펀드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는 뭐 소비재 섹터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아니고요. 소비를 테마를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IT 업종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도 소비재 섹터는 아니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 팔리는 것도 소비가 살아나야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비자 안에서도 좀 브랜드 파워가 센 애들. 왜냐하면 이 펀드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이전에 투자 유니버스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지라고 이제 종목을 모아놓는데 그 종목 안에 세계 100대 브랜드의 종목을 넣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브랜드 파워가 높은 기업들을 많이 좀 투자할 수가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지금 투자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나이키도 들어가 있고 로레알 같은 기업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면서도 IT 섹터에 같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입니다. 최근에 IT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렇게 펀더멘탈이 좀 괜찮은 기업들이 견조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의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뮤추얼 펀드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요. 피델리티 아시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가 살아났을 경우 소비가 살아났을 경우에 아시아의 경기 민감주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시아의 경기 민감주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사실 성과가 다른 펀드 대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터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종목을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그러니까 MSCI 아시아 지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여력이 있는 기업들 잘 골라서 압축 포트폴리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종목을 잘 고르고 있고 특히 최근에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게 되면 공구 회사라든지 아니면 마카오의 카지노 회사라든지 백신이 개발이 되고 소비가 회복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과가 빨리 좋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시장 상황이 나타난다. 전제는 팀장님이 말씀하신 시장 상황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피델리티 아시아 같은 펀드가 좋은 성과가 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은 미국 하이힐드 채권부터 그 다음에 뭐 아시아 EM 국가에 있는 채권들, 그 다음에 뭐 구주화 채권들까지 다양한 채권. 근데 그 다양한 채권들이 리스크가 높은 채권입니다. 위험이 높은 채권을 주로 투자하는데요. 지금 전체 이 채권형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이 채권 안에서 나오는 전체 금리 수준이 거의 7%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큽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내가 채권이라는 게 부도만 나지 않으면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이고 이 안에는 거의 1000개 가까운 채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분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펀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펀드에 40%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를 네. 과거 사례를 통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네. 이 세 개 포트폴리오, 세 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펀드의 벤치마크를 가지고 만든 지수가 네. 바로 밑에 있는 점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변동성이 좀 커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시장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그래프에 네. 결정적인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3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한 겁니다. 리밸런싱 뭔지 아세요? 리밸런싱. 예. 네. 비중 조절. 예, 비중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지난 시점에 원래 아까 3대 3대 4의 비중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네, 네. 그 원래 비중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꼭 PB분을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과정을 갖게 되시면 네. 이 정도의 수익을 좀 예상 나왔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미래에도 아까 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 네. 그리고 올해보다 좀 더 실질 경기가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포트폴리오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세 가지 펀드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매우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보수적이야라고 하면 이제 PE분들 만나시면 아까 AB 글로벌 고수익 펀드보다 더 보수적인 채권형 펀드도 담으실 수가 있고요. 네. 난 매우 공격적이야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아까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펀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좀 본인의 투자 상황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좀 PE분들하고도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펀드 가입하세요. 꼭 가입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질문 좀 몇 가지 받아볼까요? 예. 뭐 제가 일단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예. 우려를 표명하신 분이 계신데 예. 일단 바이든이 돼도 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지속된다. 그게 그렇죠. 일단 예. 뭐 대부분의 시각인 거고 예. 뭐 사실 미국과 중국 내부에서도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 뭐 바이든 됐지만 뭐 뭐 민주당이라고 중국 더 좋아하는 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뭐 되게 뭐 예. 환호하거나 중국에서 뭐 그런 분위기는 연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장 관점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워낙 컸습니다. 트럼프 때. 그리고 그렇죠. 하루하루가 달랐고 예. 뭐 그 전술 자체가 협상하는 네. 부분 자체가 굉장히 시장을 좀 혼란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어라는 그런 기대는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 사실 그런 부분을 가장 불확실성이라는 걸 제일 크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생겼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은 사실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게임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좀 더 정책의 일관성이 있을 거고 아까 관세 말씀하셨는데 관세를 통한 어떤 압박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압박이 좀 있을 텐데 만약에 관세만 좀 내려준다고 하면 글로벌 교역량이 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럽 시장 관련해서도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유럽이 진짜 사실 올해 굉장히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급락할 때는 더 빠지고요, 오를 때는 더 정말 오르고, 오릅니다. 네, 예. 정말 힘들게 예. 만든 예. 시장이었고. 예. 근데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보시면 백신 개발 소식에 가장 수혜를 누렸던 그 흐름에서는 유럽이 가장 반응을 빨리 했어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유럽 안에는 뭐 금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기존의 경기 민감한 부분의 업종 비중이 크고 가치주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올해는 사실 완전히 시장 색깔이 성장 아니면 다른 거는 약간 버리고 가는 거의 뭐 그런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심화됐던 장의 색깔이었는데
그런 장의 색깔이 만약에 내년도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면 사실 유럽에서는 희망을 보기 어렵지만 네. 그래도 그런 쏠림들이 완화되면서 시장 색깔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백신과 함께 약간씩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실망은 컸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기대 요인도 있기 때문에 예. 또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예. 거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ECB라든지 예. 좀 다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새로운 정책 제시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게 아무래도 유럽의 상장 기업들, 유럽의 이제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하면 뭐 자동차 많이 타고 유럽 자동차. 그 다음에 유럽의 선박 회사들 많고, 그 다음에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들, 옛날 식민지 시절에 땅을 차지해서 가져 있던 그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좀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가 완전 죽게 되니까 사람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데 그런 IT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고 유럽에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좀 소외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백신이 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재정이 쓰이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 온다 하면 뭐 유럽이 미국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유럽도 지금의 그렇죠. 침체에서는 좀 네.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펀드에 대해서 초보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적인 예. 부분. 네. 예, 펀드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주고 펀드 매니저에게 이제 돈을 맡기는 거죠. 예, 그냥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알아서 굴려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펀드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펀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가 시장 고점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남들이 다 돈을 벌고 나서 이제 뒤늦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아니면 뭐 미국의 로빈후드다 막 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 테마 주식이 시장을 이끌 때는 이게 좀 통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어떠한 시장 국면이 바뀌면서 스타일이 바뀌거나 아니면 주도주가 바뀌는 국면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가 이걸 혼자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자기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 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또 회사도 가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는데, 사실 펀드 매니저는 그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펀드 매니저를 고르게 되면 사실 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저도 이제 펀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테크를 대부분 이제 펀드를 하게 되는데 괜찮은 수익이 나옵니다. 예, 제가 제 통장 계좌 여기서 열어드리지 못하지만 괜찮은 수익이 나오고, 특히 변곡점인 이 시점에는 저라면 이 펀드 매니저는 결국 시장에서 기관 투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인프라를 활용한 펀드다, 그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상품에 좀 PE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영업점에 가셔서 PE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내년 시장은 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도 하지만 이 펀드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기관의 생각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 PE분들한테 물어봐서 지금 이 펀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C제일은행은 펀드를 정말 잘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정하시죠? 그런 관점으로 피부분들 만나시게 되면 저희가 3P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기법으로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피부분들에게 만나시면 좋은 펀드를 또 자기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좀 꼭 소개 받으셔서 투자하시면 좀 성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홍보를 했나요?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제가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드렸는데 랄프 엔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투자의 대가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거의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다. 좀 예측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예상은 계속 내놓지만 예. 매번 틀리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는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한 주식 또는 한 지역에 내 자산을 모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의 기회를 열어놓고 그 시장 상황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게 사실 투자지, 어떤 것을 예측하고 베팅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갬블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이 세미나를 보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내가 이 시장에 갈 거야, 저 시장에 갈 거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자본, 본인의 자산을 한쪽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길고 오랫동안 투자하셔서 모두가 부자 되시는 그날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부자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같이 예, 그러시지 알겠습니다.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SC제일은행 웨스키어 웹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